당선 후 첫 순회 지역 일정으로 TK를 선택한 윤석열 당선이 잠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되는데 사저 방문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보여드리고 정치적인 의미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이번엔 데스노트 대신 입법노트를 쓰겠다고 선언했죠. 여영국 정의당 대표 연결해 인사검증 작업 그리고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악연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곧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4월 일괄 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이후 우리나라에 들를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만여 명을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내일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접종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군위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철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산불 진화와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일정이라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사 시절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한 만큼 이번 만남이 그간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예, 자 뒤로 보니까 지지자들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사저 앞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와 주민 등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6도인데요.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는 모습을 보기 위해 한여름에 가까운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저 주변은 경찰이 대거 투입돼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금 뒤 이곳 사저를 찾습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 일정을 물밑에서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화 내용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통해 과거 국정농단 수사로 인한 불편한 감정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거리입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6년 탄핵 정국을 맞아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고 이후 적폐청산 수사와 공소유지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방문에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만남에 정치권도 비상한 관심입니다.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초대 내각 인선에 본인 조언 과정이 없었다고 작심 발언하면서 인사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자 먼저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공교롭게도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만나게 된 거죠?
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 만남에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지방선거 50일 전이고 보수의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표심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오늘 예방이 단연 하이라이트입니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할 때 축하난을 전달했고 대선 기간에도 공직자로 한 일이지만 정치적, 정서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거든요. 악연에 가까웠던 두 사람이 오늘 어떤 대화를 얼마나 오래 할지 또 대통령 취임식 초청에는 응할지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오늘 낮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선거 전날에 이어서 벌써 세 번째 방문인데요.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윤 당선인은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혹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 경제 허리가 되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 내각 추가 인선을 놓고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철수계와 갈등이 불거졌죠.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이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주역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어제 돌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입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안철수계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어제 이태규 의원의 사퇴를 설득하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금 취재진과 만나 본인 추천 인사가 내각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인선 과정에 조언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반면 비슷한 시간에 기자들을 만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태규 의원이 장관 인선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고 안철수계와의 파열음도 없다,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했습니다. 양측의 온도차가 확인된 상황에서 내각 추가 인선과 공동정부 추진,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파장이 크게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됐던 추가 인선은 이런 돌발 변수와 맞물려 불투명해졌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저녁에 당선인이 대구에서 상경하면 내일 발표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인수위원회 정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현재 정부 정책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지 않는 데다가 이렇게 계속 추진한다면 전기요금이 연 4에서 6%가량 오르고 2050년에는 5배 이상 오를 거라고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물가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직하고 현실성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정책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양측의 긴장 수위가 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지난달 있었던 감사원의 업무 보고 내용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이나 회계 부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외 공간 등 고질적인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 전액 환수 공약과 함께 시민단체 부정이 확인되면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3년간 개별 검증하는 이른바 윤미향 방지법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위해서 당내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는 절차에 나섭니다. 처리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해 당론 채택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4월 전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 로텐도울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이제 곧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들이 지금 속속 의원총회장으로 집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당론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과반 의석의 힘을 빌려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그러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외적으로는 강경론이 주를 이루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영 대결만 키우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서 격론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 수뇌부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김호수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치 언론 개혁에 대한 입법안과 시기도 결정합니다. 네, 여야가 극한 대치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으려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혁이라는 문제가 의도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졸속이 개혁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은 때가 있기 마련이라며 졸속 여부는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그런 권한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저는 졸속이 개혁은 아니다. 졸속인지는 결국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오늘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기된 부분까지 제가 감안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니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이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김호수 검찰총장과 긴급 회동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네, 김 총장이 민주당 의원총회 당일까지 당론 채택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자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전에 긴급 회동을 했다고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김호수 검찰총장과 1시간가량 회동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의 모처였습니다. 오늘 회동은 김 총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이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나올 시간에 맞춰 대검찰청 청사를 출발해 박 장관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김 총장은 정오쯤에 대검 청사로 돌아와서 수사권 폐지에 관한 문제점과 검찰의 요청 사항을 박 장관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 장관에게 검찰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차원이었고 박 장관도 자신에게 당부한 말도 있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검찰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이런 기능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장관께 그런 말씀 또 검찰의 또 요청사항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한 거죠. 박 장관께서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범계 장관도 YTN과 통화에서 검찰의 입장을 김 총장에게 충분히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자신도 그동안 검찰에 대해 느낀 소회나 마음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대한 논의 없이 수사권 폐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오늘 회동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는 서로가 갖고 있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잠시 뒤면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데요. 검찰이 막판까지 법안 저지를 위해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군요. 네, 검찰 역시 오늘 민주당 당론 채택 여부 등이 결정될 의원총회를 검소한 바 법안 처리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주리라 기대한다면서도 긴 하루가 될 것 같다며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는 호소도 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지검장 회의 때 총장 모두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엔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간부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은 오늘 민주당의 당론 채택 여부를 주시하며 김 총장의 거취를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뒤에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되는 사례가 3배 증가한 것으로 또 나타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김평정입니다. 새로운 변이 국내 감염 사례가 또 확인이 됐군요. 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인 XL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XL 재조합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3일 확진됐고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로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환자는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진 않았지만 국내 발생인지 해외 유입인지는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XL 변이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로 기존 오미크론에서 특성이 변했는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2번 이상 감염된 인원이 2만 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 3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감염 사례는 2만 6,239명, 재감염률은 0.284%였습니다. 2번 걸린 경우가 2만 6,202명이었고 3번 걸린 경우도 37명이었습니다. 재감염률을 오미크론 유행을 기점으로 나눠보면 유행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는 0.098%였던 수치가 유행 이후인 올해 1월 이후에 0.296%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확진자 전수를 대상으로 재감염 여부를 분석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21만 755명입니다. 같은 요일인 지난주 화요일보다는 5만 5천여 명 적고 2주 전 화요일과 비교하면 13만 6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3월 8일 이후 5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확진자 중 20% 안팎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4차 접종은 3차 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지난 10일 시작된 경북 군위 산불 주불이 사흘 만에 잡혔습니다. 이상고온의 험한 산세까지 진화에 까다로운 조건이 겹치면서 불을 끄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북 군위 산불 현장 지휘본부입니다. 네, 자 군위 산불 지금 주불은 다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북 군위 화북리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주불이 대부분 잡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에 산림당국은 주불 진화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지난 10일 낮 1시에 시작된 불이 49시간 만에 꺼진 겁니다.
이번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347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불이 쉽게 잡히지 않았던 건 높은 기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일은 이상 고온으로 헬기에서 물을 뿌려도 금방 증발해 불이 다시 살아나길 반복했는데요. 또 산 정상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은 것도 진화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지상 인력을 투입해 산불 저지선을 만들어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산 정상까지 사람이 쉽게 갈 수 없어 불이 계속 확산했던 겁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대와 진화 인력 1,2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아직 이번 군위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혹시 모를 재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군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 1차 내각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가 속속 진행될 텐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잠시 뒤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관련 이야기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연결해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네. 새 정부 인사청문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차 인선 발표가 됐고 내일 2차 인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된 8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 착수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검토 작업이 끝나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배진교 원내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각 의원실과 정책위를 중심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일까지 2차 인선 발표가 되면은 당 차원에서 당 안팎의 인사들로 인사청문 TF를 좀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우선 1차 발표된 분들 보고 집권 초대 내각치고는 좀 신선함, 좀 기대보다는 실망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뭐 이미 밝혔듯이 우리 경상도 60대 남자 중심으로 이게 구성되어서 또 지역 세대 성별을 고려한 통합 정신도 또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도 없는 막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해서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좀 생각입니다. 예. 신선함보다는 실망감이 좀 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륜남 위주의 어떤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네. 특히 지금 8명의 장관 후보자 중에도 부적합하다라고 콕 집어서 3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그 배진교 원내대표께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으로 불리는 론스타 의혹의 몸통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좀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그동안 보면 주로 관련 업무를 하셨거나 어떤 그 학자나 이런 분들이 쭉 주로 맡아왔는데 예. 이번에 된 분은 병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 이제 특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예. 특히 이제 그 좀 이 헌법 위에 군림한 장관을 사실상 지휘해왔던 그 수석 비서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장관 중심으로 하겠다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장관이 실제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고 철학도 있고 예.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전혀 그런 기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좀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밖에도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나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합하다 이런 의견 주시긴 했는데 네네. 윤석열 당선인 이르면 내일 2차 인선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될까요? 우선은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 청년 장관 몇 명은 보게 될 거라고 혼장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약속 좀 지켰으면 좋겠고 또 국민통합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통합이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세대나 지역이나 또 성별이나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한 통합적 그 어떤 내각 구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좀 장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은 그 장관들이 실제로 좀 이 어떤 정책적 능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뭐 이런 게 좀 시대 정신이나 이런 게 좀 뚜렷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잘 고려되어서 당선인께서 지금까지 말로서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는 내각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약속을 지키는 통합적인 어떤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의당의 인사검증 두고 보통 이제 데스노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찬반 네네. 의견이 거의 후보 낙마 여부와 일치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데스노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긴 했는데 앞으로는 데스노트라는 표현 안 쓰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이유죠? 마치 이제 정의당이 살생부를 작성하는 심판자처럼 자꾸 부각이 되었어요. 사실 정의당이 이제 인사 의원도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책 검증을 주로 집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정치 행위는 사실은 잘 부각되지 않고 반감되고 오히려 이제 어떤 데스노트라는 뭐 이런 것만 자꾸 부각되어서 이거는 정치하는 정의당에게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 데스노트 대신에 입법노트, 정책노트를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정책 검증을 좀 주도하면서 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가부간의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검수완박 논의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채택 여부 논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고요. 대표님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 정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만 있는 양당 정치의 비극이 지금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고 과제입니다. 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 수준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없는 제도 만들고 자기 식구는 있는 제도 없애버리는 검찰의 행포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검찰을 옹호해왔던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또 검찰이 그렇게 항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 시기에 몇 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고 또 그 결과를 보면은 탄핵되었던 세력이 화려하게 부활되고 또 검찰총장 대통령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거든요. 이 점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간과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그 부작용과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윤석열 당선인도 더 이상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이거 선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왜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좀 검찰개혁 의지를 가지고 좀 진영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당선인께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양상들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지금 만약에 지금 이 법안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로 왔을 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총력 저지할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면 제적 의원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 172석이고 6석인 정의당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네네. 계획이나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저희들도 좀 주목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 예. 또 검찰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예. 정의당 같은 입장에서 참 힘든 게 어떤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면 민주당 이중대다. 또 국민의힘과 유사한 입장을 내면은 뭐 국민의힘 이중대다. 뭐 이렇게 참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사항을 예단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의 어떤 의견보다는 의총 결과와 국민의힘 태도를 보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시거나 방향을 잡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정의당에서 지금 중대 선거구제 확대 촉구하면서 지금 5일째 단식 농성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파구가 마련될까요? 우선 검수완박 때문에 양당 대결 구도가 지금 또 치열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사실 정치 계획이 실종된 위기입니다. 예. 오늘 다행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해서 지난번에 무산된 고 이해람 공군중사 특검을 15일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봤고요. 또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우면 시범 실시라도 해라 하는 중재안을 의장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 양당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 한 만큼 약간의 이제 꺼져가던 불빛에 조금 살아나는 느낌인데, 예. 그러나 여전히 그동안 국민의힘은 일전력에 대해서 그 태도 변화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직 여전히 전망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에 최소한 2인 선거구는 쪼개지 않는다든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좀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양당이 아닌 후보가 또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문이라도 조금 열려야 된다. 이런 합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검증이나 검수완박 그리고 중대 선거구제에 대한 정의당 입장 들어봤습니다. 여영국 대표와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곧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절을 찾습니다. 이번 만남의 의미와 정치적인 파장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 경북을 선택했는데요. 오늘이 지방선거 딱 50일 남긴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약속이라는 것과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선 선거 때 이 지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 경북에서 75% 이상의 지지를 보내지 않았으면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 당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당선시켜준 것,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준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고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번 방문을 이후에 보수 지지층 결집이 조금 더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에 대해서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서 보수 지지층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TK 지역에서 보수층을 규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되는 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지금 1박 2일 일정으로 TK 지역을 방문하고요. 잠시 뒤에는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도 아마 화면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현장 화면 들어오는 대로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윤 당선인, 박 전 대통령이 대구 그 달성 사저에 입주할 때 건강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싶다 이런 얘기 이미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한 상황이라서 이번 만남 시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조율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시고 나서부터 바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언제가 좋냐라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은 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시일을 두고 만납시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율된 게 이제 오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인사도 드리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악연도 좀 풀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당선인이 찾아온다는데 오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뒤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화면 맨 왼쪽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방문하는 모습, 어퍼컷 세레머니 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갔을 때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 당선인 측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물밑에서 이제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권영세 부위원장도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죠. 그럼요. 권영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출마를 했을 때 선대위에서 총괄선대 본부장을 하셨어요. 가장 선대위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맡겼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임한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총선에서 떨어지고 나자 이제 중국 대사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권영세 부위원장을 신임을 하고, 이번 선거 때에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권영세 본부장이 또 총괄선대 본부장 맡으면서 당선에 일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양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분, 신뢰를 받는 분, 믿음직한 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오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텐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대화가 오갈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참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처음에 화기애애한 모습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덕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라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잠시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저를 방문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나와서 지금 악수를 하면서 맞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권영세 부위원장의 모습도 지금 살짝 보였어요. 네. 예. 같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좀 맞이하고 네. 같이 지금 사저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는 대구 지금 낮 기온이 한 26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조금 더운 날씨인데 표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밝아 보이기도 하는데 안감이 교체할 것 같아요. 안감이 교체할 것 네, 같다. 예. 국정농단 사건을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감옥 예. 가고 지금까지 그러한 고초를 당하셨던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네. 두 분 사이의 만남이 참 제가 봐도 이게 예.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감정을 표현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앙금, 뭐 오늘 하루 만나서 다 해소는 되게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단초 정도는 오늘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출발점이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분명히 이렇게 서로 예방을 하고 덕담을 나누고 좋은 대통령 되시라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다면은 두 분 사이에 또 예전에 좀 오래된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TK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예. 그쪽 지역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일부러라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유영아 변호사는 정해진 내용이나 의제 오늘 대화에서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정치권에도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만남을 조율할 때 보통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의제 같은 걸 조율해요.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예를 들면은 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저희가 좀 취임식 때 좀 정중하게 좀 이렇게 초청을 하면 예. 오실 수가 있는 것이냐 예. 좀 의사를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예. 유영아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에 네. 관해서副회장도 맡으시면서 강하게 지금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것들을 예.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대구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여의도로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의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이 다양한 이 전문가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많은 부분의 우리 이 당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일부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우리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고 이 용의자의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과 거리 있는 이 가상의 검찰 개혁안을 놓고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당 내에서
재작년에서부터 이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습니다만 이 검찰과 이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의 논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봐도 또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우리 이 검찰이 보다 더 선진 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그 고견을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한 그런 개혁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립묘지를 방문 참배를 했을 때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립묘지가 아니군요. 봉하마을 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명전에 저물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저희도 21대 국회가 촛불 국회로 구성이 되었고 또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이 정권과 또 국회의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70년 됐습니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그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좋은 의견 모아서 우리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민주당 의총장에서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만남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질문 잠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법안 이거 처리하겠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 처리 방법 시점 두루두루 논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가 지금 주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 조금 이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될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요. 예. 이것을 좀 천천히 하자 반대하는 목소리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소영 비대위원 정도만 예.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총에서는 자, 이 부분 우리 처리합시다라고 일단은 의결을 볼 것 같고 법사위에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까지는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본회의에 부의한다라는 것은 법안 내용을 본회의에서 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안건 상정을 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부의를 해놓고 예. 두 가지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적 여론. 네. 우리가 이것을 밀어붙였을 때 국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냐, 반대하는 여론이 높냐.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50일밖에 안 넘은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그 정권에서 좀 처리해야 될 문제 같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처리하기 어렵겠죠. 이것이 이전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나요? 그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것 좀 천천히 합시다라고 다독거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도 그런 형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의까지는 가능해도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을 통한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군요. 보통 이제 당론으로 채택되면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본회의에 심의할 수 있는 예. 단계까지는 가겠지만 예. 좀 여론의 눈치,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방선거 앞둔 시점이라서 맞습니다.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자, 이 전망 들어봤고요. 다시 대구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자,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다음 달 1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 측에서 이미 최고 예우로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뭐 관련 얘기가 직접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정중하게 초청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실무적으로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 안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흥미롭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시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시고 윤석열 당선인. 이 분들이 세 분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화합으로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지금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그 부분 네. 상당히 궁금한데 예. 전직 대통령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임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것에 축하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국민 통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악수를 한 사람이 이제 유영아 변호사인데 오늘 이제 대화에 배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도 있었습니다. 후원회장도 맡으셨죠. 그렇죠. 후원회장도 맡고요. 이게 단순히 신의를 지키는 차원의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시작한 걸로 봐야 될까요?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각별하게 아끼시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려울 때 남들은 다 떠났지만 유영아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 저의 곁에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인간적인 도움에 대한 고마움, 신의가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저러한 메시지, 대구를 위해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저의 못다 이룬 꿈을 다른 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도 네. 열심히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사저 정치의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네. 보여집니다. 예. 근데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당을 하거나요. 아니면은 정치에 관여하거나 뛰어들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하는 저러한 말과 행동 자체가 정치에 뛰어든 거다. 네. 왜냐하면 대구시장 선거에 판세가 지금 서서히 예. 바뀌고 있잖아요. 민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민심을 움직이고 있다면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치에 뛰어들 일은 없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정치적 메시지가 그럼요. 나왔고요.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메시지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전직 대통령,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가지 걱정, 성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에 때문에 예.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나라 걱정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 예. 국민 걱정하는 모습, 민생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제일 첫 번째 일성이 결국에는 내 측근 대구시장에 좀 당선시켜 주세요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곳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문제고 특정인을 지지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첫 정치적 메시지로는 좀 부적절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군요. 많은 예. 국민들이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틋해하고 동정심을 표현해요. 그것을 박 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지지인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실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이 메시지의 적절성을 뒤로 하고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것만 좀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유영아 변호사가 2위까지 올라온 그렇죠.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3위인데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3위로 간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기본적으로 2, 3등의 순서가 좀 바뀐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한 폭으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지지 선언하기 전에는 예. 한 자리 숫자에 좀 머물렀는데 갑자기 이제 두 자리 숫자, 어떤 거는 2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 숫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급부상함으로써 대구 선거가 좀 안개 속 판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추측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대구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하거나 영향을 끼치려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예.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하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라는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대구 시민을 상대로요. 예. 그랬을 때 대략 55% 정도 내외 분들이 예. 대구 시민분들이 이거 좀 부적절합니다. 네. 그랬고 23% 내외의 대구 시민들이 뭐 정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23% 정도의 지지율 갖고는 예. 경선에서 1등을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판세는 흔드는 요동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판세를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지지율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네.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 변수가 남아 있을 텐데요. 단일화 가능성, 지금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한다면 뭐 뒤집힐 만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랑 김재원 변호사가 단일화를 대하는 입장이 달라요. 유영하 변호사는 그래요. 뭐 저 단일화 이렇게 좀 제의가 들어오면 네. 제가 한번 단일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김재원 의원은 저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는 이루어지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유영하 변호사, 김재원 전 의원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두 분의 표가 합쳐지면 기본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홍준표 후보의 그 지지율을 넘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과연 그 표가 또 두 단일 후보에게 다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구 시민들이 과연 유영하 변호사 대구에서 그렇게 활동하지도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해서 대구시장으로 인정할까? 전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또 여론은 움직이는 거니까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대구 방문 앞서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구 방문이 보수층의 그 지지층 결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강하게 유영하 변호사를 지금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2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동영상도 촬영을 하셔가지고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을 갖고 지금 선거운동을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제가 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유영하 변호사 후보에 대해서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전체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뭐 얘기만 잘 들었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점점 언론에 주목받는 순간 다른 지역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충청도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중도층에 주는 영향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특임 교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공개 수배 2주째 경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주변 일을 재조사하면서 두 사람의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은혜 전 연인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태국에서 스노클링 중에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혜루 기자. 네, 인천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공개 수배에는 큰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은혜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별다른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의 과거 연인들이 교통사고와 해외 스노클링 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련해서 범죄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0년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역 사거리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에서 이은혜와 관련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태국에서 익사한 이은혜의 전 연인의 경우엔 유족이 보험금을 수령해 가서 보험 사기 혐의를 추가로 이은혜 씨에게 적용할 만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경찰은 두 사람의 소재를 추적하는 데 집중할 방침인데요. 최근엔 검찰과 합동 검거팀 회의를 진행하고 과거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주변 인물을 재조사해서 검거망을 좁혀 나가고 조력자가 있는지 등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공개 수배 뒤엔 전국 곳곳에서 둘을 봤다는 제보가 검경 수사팀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병원에선 이 씨와 비슷한 용모를 한 감기 환자가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만 귀 모양 등 생김새가 달라서 이은혜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비슷한 두 남녀를 봤다는 목격담이나 제보도 YTN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이 씨 부모를 직접 찾아가 이 씨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둘이 잠적한 지난해 12월 이후론 딸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수사팀이 공개 수배로 결정적 단서가 잡히길 기다리면서 흘러간 시간은 오늘로 2주째입니다. 뚜렷한 성과가 없는 가운데 둘의 소재에 대한 시민들 관심도 높아지면서 추적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찰청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3년여에 걸쳐서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정황이 담긴 자료 YTN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부 계좌와 법인카드를 물론 직원 상여금까지 임의로 사용한 데다가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서 비리가 만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횡령 의혹이 불거진 진병준 위원장 10년 넘게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 2007년 7월 16일에 분과 3개 분과 5명, 5,000명 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5년쯤에 급격히 성장해서 지난해까지 모두 8개 분과 조합원은 최대 8만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조합비만 매달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기계 노동자 출신으로 노조 출범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것이 바로 진병준 씨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노조 일부 지부에서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 위원장의 횡령 정황도 같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횡령 의혹을 받는 지부장들이 본부도 횡령했다면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예. 네, 진 위원장은 그동안 회계 직원들에게도 알아봐야 좋을 것 없다거나 아니면 노조가 어렵다면서 노조 계좌 기록을 꼼꼼 숨겨왔다고 합니다. 함께 고소당한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이 법적 대응을 위해서 계좌 열람을 요구하면서 비로소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했던 게 뭐냐면 조합이 어렵다. 본부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 지금 줄줄이 드러난 의혹들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먼저 공금 계좌에 있는 노조비를 진 위원장이 수백 차례 현금으로 빼돌린 의혹이 있죠. 네, YTN이 확보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적게는 20만 원씩 같은 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출됐습니다. 3년 동안 거의 같은 방식의 인출 기록이 반복됐는데요. 이 밖에 노조원 퇴직금과 복지비 등을 위해 쓰이는 계좌에도 반복적인 현금 인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건 진 위원장뿐이었는데요. 이렇게 3년 9개월 동안 빠져나간 돈을 모두 합치면 3억 원에 이릅니다. 본부뿐 아니라 건설사들이 노조원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아놓은 지부와 분과 계좌에서도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발견됐는데요. 모두 3억 3천만 원입니다. 본부와 지부 횡령 액수를 합하면 전체 6억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현금 인출 말고 또 다른 횡령 정황도 있습니까? 네, 법인카드 사용 기록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출근을 안 하는 주말에도 꾸준히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마트나 유원지에서 사용한 기록도 있고요. 심지어는 호텔 비용까지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무 시간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이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 밖에 업무 추진비와 기밀비, 판공비처럼 용도가 뚜렷이 정해져 있는 돈을 2억 5천만여 원 자신에게 송금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돈과 현금 인출 기록을 모두 합하면 3년 9개월 동안 횡령 의심 금액이 10억 원을 넘습니다. 예, 현금 인출이나 법인카드 사용도 있는데 횡령 방식 중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줬다 다시 뺏는 방식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위원장이 파격 상여금을 약속했는데요. 월급 100%를 2달에 한 번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본인과 직원인 둘째 아들을 포함해서 6명이었는데 문제는 진 위원장이 이 상여금을 바로 자기 아들 통장에 다시 보내라고 대놓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직원들에게는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 모아두겠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네. 1년 동안 모두 1억 3천만여 원 상여금이 직원들 통장을 그대로 스쳐서 바로 둘째 아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은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에 갑자기 수습에 나섰는데요. 아들이 집을 사는 데에 보태기 위해서 빌려준 것처럼 하자고 직원들에게 설명을 한 뒤에 여태 받았던 상여금을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지 않게 그걸 현금으로 다시 뽑아서 반납하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좌를 하나만 쓰는 직원은 이 요구를 맞춰주느라 카드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하나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계좌가 없어서 저 카드 대출을 한 4천만 원 받아서 부모님께 보내고 부모님이 현찰을 찾아다 주시면 제가 받아와서 지금 제보자 이야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그런데 이 상여금을 계좌로 받은 아들 채용부터가 좀 미심쩍다 이런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아들이 94년생입니다. 지난 2015년에 군에서 제대하자마자 22살 나이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채용 공고 없었고요. 노조원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대표자가 위원장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 이름으로 세무당국에 등록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을 생각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진 위원장은 91년생 맏아들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맏아들도 과거 건설노조 한 지부에 특혜 채용이 된 적이 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당시 맏아들이 채용된 지부가 노조원이 급격하게 줄면서 몇 달 만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하 지부가 아예 사라진 상황인데도 위원장은 오히려 내 아들이 취직했는데 금방 자르다니 무례하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직원들이 만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다양한 방식으로 횡령이 이루어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된 건데 진 위원장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던가요? 네, 지난 6일에 YTN 취재진이 진 위원장 해명을 듣기 위해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직접 찾았습니다. 애초에 건설산업노조 직원들은 위원장이 자리에 없다고 설명했지만 같은 건물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에서 진 위원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2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네. 노조 운영에 사용하신 거 맞으세요? 노조 운영에 사용하신 거 맞으시냐고요? 아니 현금 인출을 그렇게 100만 원씩 하셨는데.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문을 잠근 뒤에 뒤늦게 취재진에게 전화로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자세한 입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표명하겠다면서도 일부 의혹은 설명을 해줬는데요. 현금 인출은 조합원 애경사나 투쟁할 때 경력금으로 지급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일정이 많아서 주말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가 있고 마트나 자세한 사용처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부장들은 시위 현장에서 위원장 경력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시위가 길어지면 조합원들이 직접 기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강원도에서 대규모 집회할 때도 그 비용 역시 여기 있는 모든 각 지부 분과에서 조합원들이 다 걷었어요. 그동안에 본부에서 해준 게 없어요. 자, 어쨌든 횡령 일수가 적지 않은데 지금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7월에 충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소장이 접수돼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이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예단하기가 이른 상황이지만요. 이익금이 5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은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YTN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나 아니면 횡령 의혹이 불거진 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증거 인멸 시도도 확인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후속 취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취재가 또 예정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밤부터는 고온과 건조함을 해소할 단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라 있다고요? 네,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까지 올랐습니다. 따뜻한 날씨 때문인지 이곳 윤중로 벚꽃길에도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또 만발한 벚꽃들이 막바지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내리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때이른 고온 현상과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봄비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비는 내일과 모레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의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5도, 광주 17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중부지방의 고온 현상이 점차 누그러지겠고 모레는 남부지방도 예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20도, 광주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봄비가 내리면서 봄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이후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공표하겠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정할지 지금 민주당 의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태우냐 반기를 든 검찰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시 뒤 이 내용 포함해 오늘 정치권 핫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